장선영,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감히 내 다이아 목걸이를 훔쳐? 야! 헤라는 과장된 놀라움으로 만수의 팔짱을 끼고 선영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안 그랬어요. 제 가방에 이게 왜 들어있는지 전 정말 몰라요. 만삭의 몸으로 바닥을 기며 빌던 선영의 애원은 오만수의 차가운 구두구발에 짓밟혔지요. 갓 초선 의원이 된 만수는 자신의 막 시작된 정치 생명을 위해 선영을 도둑으로 몰아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며 선영은 범죄자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선영은 그 충격으로 구치소에서 진통이와 조산으로 체림을 낳았지요. 핏덩이를 안고 피눈물을 삼키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 살아서 저들이 가진 그 가짜 광채를 내 손으로 부수어 주마. 25년이 지난 지금 그 악연이 다시 시작되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인연으로 이들의 이야기가 이어질지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의 새벽은 낮게 깔린 해무 사이로 해가 떠오르기 전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재 안 고요한 정적을 깨는 것은 규칙적인 벽시계의 초침 소리와 선영의 무거운 숨소리뿐이었지요. 주얼리 브랜드 르미에르를 일구며 보석업계의 정상에 우뚝 선 그녀였지만 오늘 아침 책상 위에 놓인 상견례 안내장을 마주한 순간만큼은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영은 가느다랗게 떨리는 손으로 안내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정갈한 서체로 인쇄된 오만수 공예란이라는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시야가 하얗게 번지며 25년 전 그 비 내리던 지옥으로 단숨에 끌려 내려갔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멍하니 계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방문을 열고 들어온 채림의 목소리에 선영은 황급히 안내장을 덮었습니다. 디자이너로서의 감각을 물려받아 우아한 원피스 차림을 한 딸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지요. 선영은 불과 몇 달 전 채림이 수줍게 웃으며 내밀었던 사진 속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제가 말한 상민 씨예요. 변호사인데 정말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때만 해도 선영은 딸이 좋은 짝을 만났다는 생각에 그저 흐뭇하기만 했습니다. 상민은 예의 바르고 총명해 보였고 무엇보다 채림을 바라보는 눈빛이 진실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 상견례 날짜를 잡으며 알게 된 채림의 얘기를 통해서였습니다. 선영은 창가로 다가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어느새 미대 졸업반이었던 25년 전의 자신에게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선영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상황이었죠. 설상가상으로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은 선영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차갑게 등을 돌렸지요. 내 앞길 망칠 작정이야? 그 아이 내가 알아서 해. 우린 이제 끝났으니까. 비겁한 남자의 마지막 말은 선영의 가슴에 깊은 자상을 남겼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갈 곳이 없던 선영은 생계를 위해 오만수 의원의 저택에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되었어요. 당시 헤라는 선영에게 더없이 자애로운 안주인처럼 굴었습니다. 선영아, 몸도 무거운데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그린 보석 도안들을 보니까 재능이 보통이 아니던데 나중에 내가 작은 공방이라도 하나 차려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공부 계속해. 헤라는 선영에게 낡은 세공 도구들을 내어주고 고된 집안일 중간중간 쉴 수 있게 배려해 주었지요.
선영은 그런 혜란을 구원자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오후, 혜란은 가문의 가보인 블루티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이 보석 측면에 내 생일인 12월 21일과 이니셜을 새겨주겠니? 내 실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선영은 자신을 가족처럼 아껴주는 혜란의 신뢰에 감격하며 돋보기를 들고 밤을 새워 미세한 각인을 새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혜란이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파놓은 잔인한 덫이었습니다. 혜란은 도박과 낭비로 인해 가문의 자금에 구멍이 생기자 진품 보석을 팔아치운 뒤 선영의 가방에 정교한 모조품을 숨겼습니다. 사모님, 제가 안 그랬어요. 제 가방에 이게 왜 들어있는지 저도 몰라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제발요. 만삭의 몸으로 바닥을 기며 빌던 선영의 애원은 오만수의 차가운 구두굽 아래 짓밟혔습니다. 갓 초선 의원이 된 만수는 자신의 막 시작된 정치 생명을 위해 선영을 도둑으로 몰아 유치장에 가두었지요. 선영은 그 충격으로 구치소에서 진통이와 조산으로 체림을 낳았습니다. 핏덩이를 안고 피눈물을 삼키며 그녀는 다짐했었죠. 반드시 살아남겠다. 살아서 저들이 가진 그 가짜 광채를 내 손으로 부수어 주마. 선영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파일을 꺼냈습니다. 성공한 뒤 오로지 이날만을 위해 수집해온 자료들이었습니다. 혜란이 당시 보석을 처분했던 작물거래 내역과 5년 전 권력을 이용해 다시 그 보석을 사들였다는 기록이 낱낱이 담겨 있었지요. 엄마 상민 씨 부모님이 오늘 무척 기대하고 계신데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실수라도 하면 어쩌죠? 채림이 다시 거실로 나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선영은 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딸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발로 딸의 시댁이 되겠다며 나타난 이상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채림아. 엄마가 말했잖니. 너는 내 딸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너는 이 엄마만 믿으면 된다. 네, 엄마. 근데 오늘 입으신 옷 너무 잘 어울려요. 딸의 천진난만한 농담에 선영은 나직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영은 채림의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만져주었습니다. 채림아, 상민군을 많이 좋아하니? 네, 엄마. 그 사람, 저를 정말 아껴줘요. 부모님은 좀 엄하시지만 상민 씨가 중간에서 다 막아준다고 약속했거든요. 선영은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막아준다고? 제 부모가 어떤 인간들인지도 모르는 아들이 감히 무엇을 막는단 말이냐? 선영의 가슴 속에서는 서늘한 비웃음이 차올랐습니다. 차에 올라타 도심의 소음 속으로 스며드는 동안 창밖으로는 비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차창에 맺힌 빗방울을 보며 25년 전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던 그날의 빗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발등을 적시고 뱃속의 아이가 요동치던 그 고통스러운 밤. 오만수 공혜란. 너희가 쌓아 올린 그 가식의 성이 내 딸의 미래가 될 수는 없어. 오늘 그 문을 여는 순간 당신들이 누려온 안락한 밤은 영원히 끝나게 될 거야. 상견례 장소인 호텔 입구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건물을 감싸고 있었지만 선영의 눈에는 오직 피로 물들 일 전장만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방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던진 최후의 미끼,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
차 문이 열리자 선영은 우아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호텔 로비의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선영은 정면만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채림이 긴장한 듯 심호흡을 하며 따라왔지요. 엄마, 저기 상민 씨 차가 와 있어요. 벌써 도착했나 봐요. 그래, 시간이 딱 맞구나. 채림아, 이제 엄마가 하는 연극을 잘 지켜보렴.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이 될 테니까. 호텔 복도의 공기는 지나치게 정갈해서 오히려 숨이 막힐 듯 서늘했습니다. 은은한 백차향이 감도는 일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정갈한 기모노 차림의 직원이 허리를 깊게 숙이며 선영과 채림을 맞이했지요. 선영은 자신의 정장 옷깃을 한 번 더 다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매끄러운 옷감의 감촉이 25년 전 락스물에 불어터졌던 자신의 손마디를 위로하는 듯 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냉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호텔 복도는 정막을 넘어 소름 끼칠 정도의 고요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집어삼키는 두꺼운 카펫 위를 걸으며 선영은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었지요. 옆에서 걷는 딸 채림의 긴장 섞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선영은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룸 앞에 다다르자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직원이 미닫이 문을 조용히 열어젖혔고 선영은 마침내 그토록 갈구하던 그러나 단 한 번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대면했습니다. 방 안 상석에는 화려한 자수 한복을 차려입은 혜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고동색 바탕에 은사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모란꽃이 그녀의 권력을 과시하는 듯 했지요. 그 옆에 이제는 사선 의원다운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는 만수가 보였습니다. 혜란은 문이 열리자 우아하게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25년 전 선영의 손을 잡으며 보석 공방을 차려주겠노라 약속하던 그 다정한 언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성공한 사돈을 심사하러 나온 고고한 권력자의 안주인이었답니다. 어서 오세요, 사부인. 채림 양이 어머니 닮아 이렇게 미인이었군요. 반갑게 맞아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저희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요. 혜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선영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란은 눈앞에 선 여자가 자신이 도둑으로 몰아 감옥에 보냈던 그 보잘것없던 가사도우미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하긴 혜란에게 선영은 그저 잠시 쓰고 버린 도구에 불과했으니 그 얼굴을 기억할 리 만무했지요. 선영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부인. 저도 오늘 자리가 무척이나 기대되었습니다. 선영은 혜란의 목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광채를 목격하는 순간 선영의 심장은 박동을 멈춘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10캐럿이 넘는 거대한 물방울 모양의 다이아몬드, 블루티어였습니다. 혜란은 가문의 정통성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그 목걸이를 마치 훈장처럼 걸고 있었지요. 그 보석을 보는 순간 선영의 의식은 순식간에 25년 전의 그 습하고 어두운 지하실 방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선영아, 이 목걸이는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란다. 내 보석 잘 관리해주고 네 재능 살려서 디자인도 한 번씩 해줘. 너 출산할 때 내가 섭섭치 않게 해줄게. 어때? 선영은 혜란의 그 거짓된 눈물을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혜란의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혜란은 도박과 사치로 인해 발생한 가문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진품 블루티어를 작물 시장에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가짜를 선영의 가방에 넣어둔 뒤 선영이 진품을 훔치고 가짜를 채워 넣었다며 오열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부정을 덮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삭인 선영을 경찰에 넘겼던 것이지요. 선영은 찻잔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얀 사기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헤라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헤라는 오히려 선영의 반응이 수줍음이나 긴장 때문이라 여겼는지 보석이 박힌 손가락을 뽐내며 자신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사부인도 보석을 다루시니 이 블루티어의 가치를 알아보시겠죠? 우리 집안 대대로 여주인들에게만 전해져 내려오는 보석입니다. 가문의 상징이지요. 헤라는 그 보석이 단 한 번도 집을 떠난 적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은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작물 시장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던 보석을 5년 전 다시 사들여와서는 가문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저 천박한 위선이 가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헤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네, 참으로 눈부시네요. 특히 그 보석 안에 담긴 진실이 어떤 것인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사부인께서 이 보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도요. 아유, 사부인도 참. 보석에 무슨 진실이 있겠어요. 그저 맑고 깨끗한 게 최고지요. 우리 가문처럼 흠집 하나 없는 역사를 가진 사람들에겐 이만한 짝이 없답니다. 헤라는 우아하게 부채를 붙이며 채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상민의 짝으로 채림을 품어주겠다는 자비로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선영의 가문을 돈만 많은 장사꾼 집안으로 폄하하는 멸시가 깔려 있었지요. 만수 또한 헛기침을 하며 권위적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우리 상민이가 채림량을 진심으로 아끼더군요. 장인어른 없이 홀로 자랐다기에 걱정도 했습니다만 사부인께서 교육은 엄하게 시키신 모양입니다. 우리 가문은 정직을 최우선으로 치니 그 점만 유념하면 좋겠군요. 선영은 만수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중후함 뒤에 숨겨진 비겁한 영혼. 무고한 임산부를 감옥으로 보내면서도 자신의 명예를 지켰다고 믿는 저 남자의 입에서 정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선영은 입안의 찬물이 쓰디쓰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채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상민의 배려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유능한 변호사답게 화술이 뛰어났고 겉으로는 더없이 점잖은 사윗감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선영의 눈에는 상민의 뒤에 드리워진 헤란의 그림자가 선명했습니다. 저 가문으로 딸을 보내는 것은 곧 도살장으로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확신이 선영의 가슴 속에 서늘한 칼날을 세웠습니다. 식당 직원이 첫 번째 요리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식기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선영은 단 한 점의 음식도 입에 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20년 전 헤란이 직접 주문했던 각인 일지와 보석 감정용 돋보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헤란이 내미는 다정한 환대를 묵묵히 받아내며 선영은 자신의 심장 박동을 시계 태엽처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사부인, 우선 이 전체 요리부터 드세요. 입맛을 돋우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답니다. 헤란이 젓가락으로 음식을 권했지만 선영은 헤란의 눈동자를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헤란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음을 선영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헤란은 선영의 시선에 찰나의 불편함을 느꼈는지 목걸이를 한 번 더 가다듬었습니다. 선영은 25년 전 유치장 바닥에서 힘겨운 몸으로 흐느끼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헤란이 베풀었던 그 독이 든 친절의 맛. 이제 그 모든 기억을 끄집어내어
혜란의 목에 걸린 저 푸른 광채 위로 덧입혀줄 시간이었습니다. 사부인, 그 목걸이 참으로 기묘한 매력이 있네요. 제가 25년 전에 보았던 어떤 꿈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말입니다. 선영의 뼈 있는 한마디에 혜란의 미소가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혜란은 이내 코웃음을 치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의 세월을 건너온 두 여자의 위험한 조우는 우아한 식탁 아래에서 거대한 파열음을 준비하며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조명이 혜란의 목걸이에 반사되어 벽면을 기괴하게 수놓았습니다. 선영은 딸 채림의 손을 테이블 밑에서 꽉 쥐었습니다. 식탁 위로 정갈하게 차려진 얇게 저민 도미회는 투명한 빛을 내뿜으며 얼음 위에 안착해 있었고 그 곁을 장식한 금가박은 인공 조명을 받아 사치스럽게 번뜩였지요. 맞은편에 앉은 만수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찻잔을 들어 올리는 동작 하나하나에 권위적인 무게를 실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정직을 생명으로 여겨왔습니다. 정계에서 지내는 동안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내 이름 석자에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지요. 내 아들 상민이가 법조인의 길을 걷는 것도 그런 가문의 명예를 잇기 위함입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중후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혜란은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채림의 손을 살포시 덮었습니다. 그 손길은 25년 전 선영의 손을 잡으며 너는 내 동생이나 다름없다고 속삭이던 그 가짜 다정함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지요. 채림 양,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다는 건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오 의원님 말씀처럼 흠결 없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래서 나는 채림 양의 어머니가 주얼리 사업을 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걱정도 했답니다. 사업이라는 게 가끔은 진실보다 이익을 앞세워야 할 때가 많지 않나요? 혜란의 말은 우아한 포장지로 감싸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선영의 출신과 직업을 천박하게 여기는 권위의 식이 가시처럼 돋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테이블 아래에서 무릎 위에 놓인 냅킨을 꽉 움켜쥐며 입가에 띄운 엷은 미소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맞습니다. 보석을 다루는 일은 무엇보다 정직해야 하지요. 가짜를 진짜로 속여 파는 순간 그 가치는 영원히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제 딸 채림이에게도 늘 그 점을 강조하며 키웠습니다. 선영의 차분한 대답에 혜란은 눈썹을 살짝 치켜세웠습니다. 혜란은 채림의 앞접시에 도미 한 점을 직접 놓아주며 다시금 자애로운 예비 시어머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다행이네요. 채림 양이 상민이 곁에서 내조하려면 그런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우리 상민이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과 인연을 맺기를 바랐답니다. 우리 집안처럼 명예를 먹고 사는 곳에 도둑이나 사기꾼 같은 오점이 섞이면 큰일이니까요. 도둑이라는 단어가 혜란의 붉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순간 선영은 머릿속이 하얗게 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5년 전 혜란은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해 선영의 인생을 난도질했었지요. 만삭의 몸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던 선영을 향해 천한 도둑년이라며 침을 뱉던 혜란의 그 표독스러운 얼굴이 현재의 인자한 미소 위로 겹쳐졌습니다. 선영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차가운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기가 마치 얼음 파편처럼 식도를 긁는 듯 했지요. 혜란은 여전히 선영을 알아보지 못한 채 자신의 목에 걸린 블루 티어를 한 번 더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부인도 보석을 하시니 아시겠지만 이 목걸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 가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잠시 잃어버릴 뻔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제자리를 찾아오는 법이더라고요. 사부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요. 진실은 아무리 깊은 곳에 묻어두어도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법입니다. 특히 보석에 새겨진 흔적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선영은 혜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방 안의 공기를 미세하게 진동시켰지요. 혜란은 선영의 눈빛에서 묘한 압박감을 느꼈는지 잠시 젓가락질을 멈추었습니다. 만수는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감지하고 짐짓 허허 웃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허허, 사돈끼리 너무 진지한 이야기만 나누는군요. 오늘은 기쁜 날 아닙니까? 채림 양 상민이가 이번에 서울 근교에 작은 상가를 알아보고 있다더군. 결혼 선물치고는 제법 과하지 않나 싶지만 우리 가문이 일원이 될 아이니 그 정도 예우는 해줘야겠지. 만수의 말은 호의를 가장한 권력이었습니다. 선영의 도움 없이도 자신들의 힘으로 채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과시였지요. 상민은 옆에서 채림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채림 씨, 너무 부담 갖지 마요. 우리 부모님이 채림 씨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서 그러는 거니까요. 채림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선영의 눈에는 그 모든 광경이 지옥의 무도회처럼 보였습니다. 혜란은 선영의 침묵을 기선 제압의 결과라 오해했는지 더욱 아나무인 격으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이 국회에 계시다 보니 주변에서 선물 들어오는 게 참 많아요.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부정한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이 목걸이만 해도 그래요. 가문의 정통성이 담긴 귀한 물건이라 내 목숨보다 소중히 다루지요. 요즘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명품을 걸치지만 이런 기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혜란은 선영의 수수한 듯 세련된 정장을 훑어보며 은근히 비웃음을 섞었습니다. 주얼리 브랜드 대표라지만 결국은 물건을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다는 멸시가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겨 있었지요. 선영은 혜란이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독이 든 다정함의 맛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세공 도구를 챙겨주며 꿈을 응원한다던 그 목소리가 사실은 자신을 보석 도둑으로 만들기 위한 밑작업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사부인, 그 목걸이가 정말 가문의 정통성을 증명해 준다고 믿으시나요? 가끔은 가장 화려한 광채 뒤에 가장 추악한 얼룩이 숨어 있기도 하더군요. 보석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보석을 걸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니까요. 선영의 도발에 혜란의 미소가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사부인, 아까부터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보석 사업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모든 걸 의심하는 습관이 있으신가 봐요? 우리 가문을 앞에 두고 그런 비유는 결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결례라니요. 저는 그저 주얼리 전문가로서 보석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겉모습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거든요. 특히 보석 측면에 새겨진 아주 미세한 각인 같은 것 말입니다. 각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혜란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의 다이아몬드 펜던트를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만수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선영을 쏘아보았지요. 장 대표, 아니 사부인, 오늘 자리가 상견례라는 걸 잊으신 모양이요. 의원님 명예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남이 훼손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지요. 만약 그 명예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작은 바늘 하나에도 무너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선영은 등 뒤로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목소리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가방 옆에 놓인 보석용 돋보기를 손끝으로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이제 사냥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헤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호호, 정말 사업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기싸움이 대단하시네. 상민아, 사부인께 와인 좀 더 따라드려라. 긴장을 너무 하신 모양이다. 상민이 와인병을 들고 일어나 선영의 잔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잔을 가볍게 덮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상민군. 저는 오늘 아주 맑은 정신으로 이 식탁의 끝을 보고 싶군요. 식탁 위에는 이제 메인 요리인 회정식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요리의 향기를 압도하는 서늘한 냉기로 가득 찼어요. 유리는 어머니와 예비 시어머니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기류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헤라는 불쾌한 기분을 억누르며 도미회를 한 점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헤란의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느끼는 그 미세한 불안이야말로 25년 전 자신이 느꼈던 그 공포의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선영의 심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헤라는 자신의 목에 걸린 블루티어가 곧 자신을 파멸로 이끌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다들 식사하세요. 이런 귀한 음식은 따뜻할 때, 아니, 신선할 때 먹어야 제맛이죠. 헤란의 가식적인 환대는 이제 선영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주머니 속에서 작은 돋보기의 서늘한 감촉을 확인하며 다음 순간 벌어질 거대한 폭발을 위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룸 안의 공기는 어느덧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의 온도만큼이나 서늘해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화려하게 펼쳐진 메인 요리들은 누구의 젓가락질도 받지 못한 채 그 인공적인 광채만을 뽐내고 있었지요. 선영은 냅킨을 들어 입가를 천천히 닦아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시종일관 헤란의 목을 감싸고 있는 블루티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푸른 보석은 마치 25년 전 선영의 눈물을 머금은 듯 조명을 받아 비릿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답니다. 선영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차가운 전율을 가라앉히며 입술을 뗐습니다. 목소리는 더없이 우아하고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벼려진 칼날 같은 단단함이 숨어 있었지요. 사부인, 아까부터 그 목걸이가 유난히 제 눈길을 끕니다.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니 직업병인지 그런 귀한 원석을 보면 손끝이 절로 간지러워서 말이지요. 10캐럿이 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라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물건을 구경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헤라는 선영의 칭찬에 기분이 고조된 듯 명주 한복 옷깃을 여미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명문가 안주인으로서 누리는 승리감이 가득했지요. 호호, 사부인 안목이 보통이 아니시라더니 정말이네요. 이게 우리 가문의 자부심 같은 물건이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말 그대로 국보급 다이아몬드라고들 하죠. 흠집 하나 없는 그 투명함이 꼭 우리 집안의 명예와 닮지 않았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부인과 참으로 잘 어울리는 보석이네요. 혹시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전문가로서 조금 더 가까이서 감상해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명작을 육안으로만 보기엔 너무나 아쉬워서요. 세공 상태나 커팅의 정교함을 한 번만 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군요. 선영의 정중한 제안에
헤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보다 낮은 장사꾼이라고 여기는 사돈에게 가문의 위세를 완벽하게 확인시켜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헤라는 곁에 앉은 상민을 툭 쳤습니다. 좋지요. 전문가의 감정이라니. 저도 궁금하네요. 상민아, 사부인께서 보신다니 엄마 목걸이 좀 잠시 풀어주렴. 상민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헤란의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체인이 스르르 풀리는 소리가 고요한 룸 안을 울렸습니다. 상민이 건네는 보석을 받아든 선영의 손바닥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25년 전 유치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보다 더 시린 촉감이 손끝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지요. 선영은 가방에서 주얼리 전용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선영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눈에 바짝 대고 다이아몬드의 측면, 즉 거들이라 불리는 얇은 테두리 부분을 세밀하게 훑기 시작했지요. 방 안에는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헤라는 여유롭게 찻잔을 들고 있었고 만수는 그런 아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채림은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영의 돋보기 너머로 보인 것은 단순한 광채가 아니었습니다. 10캐럿 다이아몬드의 매끄러운 측면 위로 25년의 세월을 뚫고 올라온 정직한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12월 21일 K, H, R 선영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시절 헤란의 명령으로 직접 새겼던 그 각인이었습니다. 헤란의 생일과 이니셜이 새겨진 그 글자들은 세상 그 어떤 법전보다도 확실한 유죄 판결문처럼 선영의 눈동자에 박혔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돋보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서늘한 안광이 돌고 있었답니다. 사부인, 이 보석은 참으로 정직하군요.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추악한 역사를 가졌는지 스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 톤이 낮게 깔리자 헤라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는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받침대에 부딪히며 챙하는 파열음을 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주인이야 당연히 저고 역사는 우리 가문의 유산이지요. 사부인께서 보시기에 보석 상태에 문제라도 있나요? 선영은 목걸이를 테이블 중앙 헤란의 코앞으로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헤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물었지요. 이 보석 측면에는 육안으로는 보기 힘든 아주 미세한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12월 21일 사부인의 생신과 영문 이니셜 K, H, R 맞으시지요? 헤란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어요. 그걸 사부인이 어떻게... 제가 예전에 유명한 세공사에게 특별히 주문했던 기억이 나네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제가 잠시 깜빡했습니다. 주문하셨다고요? 아니요, 사부인. 이 가기는 주문 제작이 아니라 25년 전 사부인의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가 사부인의 부탁을 받고 직접 새긴 겁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보석 공방을 차려주겠다고 약속하며 내 손에 세공 도구를 쥐어주었던 그 비 내리던 밤 말입니다. 만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채림과 상민은 갑작스러운 대화의 흐름에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두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지요. 특히 헤라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넋이 나간 얼굴로 선영을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가사도우미라니요? 어디서 그런 해괴한 소설을 지어내시는 겁니까?
헤라는 발악하듯 소리를 높였지만 선영은 굴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고요한 룸안을 지배하는 심판자의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천한 사람. 그래요. 당신에겐 그저 쓰고 버릴 도구였겠지요. 25년 전 당신은 협박받던 치부를 덮기 위해 이 진품 보석을 직접 팔아치우고 모조품을 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품을 훔쳤다며 경찰에 신고했지요. 내가 임신한 몸으로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 때 당신은 내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공일한 씨? 이 여자가 미쳤나? 여보, 당장 사람 불러요. 이게 무슨 상스러운 짓이야. 어디서 감히 누구에게 이런 무고를. 헤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으나 선영은 탁자를 내리치며 그녀를 다시 주저앉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요리 그릇들이 요동쳤어요. 앉으세요, 여사님.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당신이 도둑질을 했다고 몰아세워 감옥으로 보냈던 그 보석이 왜 25년이 지난 지금 당신 목에 걸려 있는 건지 대답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빛바랜 서류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헤란이 보석 각인을 요청하며 직접 써주었던 이니셜 메모와 당시 수사 기록의 사본이었습니다. 여사님, 20년 전 사라졌다던 그 진품 다이아몬드가 왜 당신 목에 걸려 있는 거죠? 그날 당신이 나를 감옥으로 보냈던 그 도둑 맞았다던 보석이 지금 왜 여기 있습니까? 제가 훔친 건 모조품이고 진품을 제가 어디론가 빼돌렸다고 사라졌다던 그 각인이 새겨진 보석 말이에요. 선영의 서슬 퍼런 추궁에 헤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만수는 사색이 된 아내를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안경을 벗어 던졌습니다. 상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채림은 어머니 선영의 떨리는 어깨를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은 25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을 집행하는 심판자의 단호함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시선은 헤란의 목에 남은 붉은 자국에 머물렀습니다. 룸 안의 공기는 얼음물에 잠긴 듯 차가웠습니다. 헤란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허공을 응시했어요.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걸고 있던 푸른 광채는 이제 그녀의 추악한 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영은 헤란을 향해 가장 우아하면서도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25년을 기다려온 진실의 증언. 헤란의 기억 속에는 지워졌을지 모르나 선영의 피눈물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다시 돋보기를 챙겨 넣으며 헤란의 눈동자를 정조준했고 선영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는 헤란을 향해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이 보석이 정말 당신 가문의 정직한 유산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비겁함을 가리려던 추악한 전유물입니까?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 단단히 응고된 듯 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일식 코스 요리들은 이제 기괴한 장식품처럼 테이블 위를 맴돌 뿐이었지요. 선영이 내뱉은 가사도움이라는 단어는 헤란의 화려한 자수 한복을 단숨에 찢어발기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헤란은 사색이 된 얼굴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뺨은 수치심과 공포로 인해 경련하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소설을 써. 헤라는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의 고고한 위엄을 잃고
비명처럼 높게 갈라졌지요. 만수는 아내의 과민한 반응에서 이미 진실의 그림자를 읽어낸 듯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밭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상민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어머니의 목에서 풀려난 보석과 선영을 번갈아 보았고, 채림은 믿기지 않는 사실에 입을 가린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가죽 서류철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적막한 룸 안을 날카롭게 긁었지요. 그녀는 25년 전 혜란이 보석을 바꿔치기했다는 물증들과 당시 혜란이 도박과 사치로 인해 사설업자들에게 시달리며 받았던 협박 기록들을 테이블 중앙에 낱낱이 펼쳐놓았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종이들 위로 혜란이 감추고 싶어 했던 추악한 과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공혜란 씨, 당신이 25년 전 나를 감옥으로 보냈던 그 블루티어는 지금 내 손바닥 위에 있네요. 그때 당신이 내 가방에 몰래 집어넣었던 건 내가 밤새 정성껏 닦았던 진품이 아니라 당신이 미리 맞춰둔 정교한 가짜였지요. 자, 여기 이 장부들을 보세요. 당신이 보석을 처분해 챙긴 거액이 어느 불법 도박장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비밀을 덮기 위해 임신한 나를 어떻게 도둑으로 몰았는지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지하 안반수처럼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혜란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당신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가짜를 만든 거라고. 여보,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저 여자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혜란은 만수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아내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지요. 사선 의원으로서 평생 명예를 목숨처럼 여겨온 그에게 25년 전 자신이 직접 고소했던 도둑이 주얼리 재벌이 되어 돌아와 아내의 치부를 폭로하는 상황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만수의 미간이 깊게 패였고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실망과 선영에 대한 당혹감이 뒤섞여 일렁였습니다. 그만해. 추하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조용히 못해. 만수의 일갈에 혜란은 멈칫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영은 그런 혜란을 연민조차 담기지 않은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상민은 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절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정말 채림 씨 어머니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존경해온 어머니가 정말 그런 무서운 분이셨냐고요. 상민아, 그게 아니라 엄마는 너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혜란의 변명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되었습니다. 채림은 옆에서 상민의 손을 놓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상민에 대한 애정보다 어머니 선영이 25년 동안 홀로 감내해야 했던 그 지독한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더 크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엄마, 미안해. 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가족으로 만들려고 했다니.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채림의 오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영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수표책을 꺼내 수표 한 장을 정성껏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어버린 요리들이 가득한 테이블 위로 뿌렸지요. 오늘 음식값은 제가 파운으로 계산하면 되겠군요. 도둑질로 쌓은 가짜 명예 위에 내 귀한 딸을 앉힐 순 없습니다. 선영의 선언은 사형 선고처럼 룸 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혜란은 사색이 되어 수표를 노려보았으나 선영이 내뿜는 서늘한 기세에 눌려 손끝조차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지요.
성공한 법조인이라 자부하던 상민 또한 자신이 믿어온 정의가 부모의 추악한 범죄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닫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영은 채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해지는 딸의 온기를 통해 선영은 비로소 25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씩 부서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혜란을 향해 마지막으로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공혜란 씨, 당신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며 천한 도둑이라고 불렀던 그날을 기억하나요? 나는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당신의 이름을 잊은 적이 없어요. 당신이 누려온 화려한 세월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를 가뒀던 그 어두운 방에서 당신이 직접 죗값을 치를 차례니까요. 선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로 채림이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따라 나섰지요. 복도를 걷는 두 여자의 발소리는 이전의 긴장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된 세월을 뚫고 나온 해방의 고동 소리와도 같았답니다. 그때 닫힌 문 너머에서 혜란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아, 안 돼. 장선영, 너 거기 안 서? 죽여버릴 거야. 내 인생 망치지 마. 광기 어린 통곡과 비명소리가 식당의 고요한 복도를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직원이 당황하여 달려왔지만 선영은 품위 있게 고개를 저으며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호텔 로비의 대형 거울에 비친 선영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정장 소매 끝에 혜란이 밀친 찬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으나 선영에게는 그것조차 승리의 훈장처럼 느껴졌지요. 채림은 호텔 정문 앞에 서서 쏟아지는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엄마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해. 그래, 채림아.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게다. 오늘 밤은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구나. 선영은 채림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살며시 눈을 감았어요. 유리창을 때리는 바람 소리는 이제 25년 전의 고통스러운 장송곡이 아니라 묵은 때를 씻어내는 축복처럼 들려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호텔의 화려한 불빛은 혜란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기루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여전히 혜란의 흐느낌과 만수의 거친 호통 소리가 뒤섞여 아비규환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바닥에 흩어진 25년 전의 증거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워 읽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상견례 이후 일상은 고요 속 평화로움으로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거대한 제방에 생긴 미세한 균열과 같았지요. 선영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안개에 잠긴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피로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어제의 파혼은 정의로운 선택이었으나 동시에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전쟁의 시작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어요. 평온을 깨뜨린 것은 시계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불청객들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로비에 들이닥친 사내들은 형사들이었지요. 그들은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장선영 대표님, 르미에르에서 판매하는 다이아몬드와 금 원석의 함유량이 조작되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전 매장의 재고를 압수수색하겠습니다. 선영은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며 차분하게 명령했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협조하세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함유량을 속인 적이 없으니 당당하게 응대하면 됩니다. 박 실장님,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게 장내 보안에 신경 써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선영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채 되기도 전에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주얼리 브랜드 르미에르 가짜 보석 판매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속보가 떴지요. 르미에르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원석 함량을 속였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보석을 다루는 이에게 정직함을 의심받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었기에 선영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지요. 이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채림이 들어왔습니다. 상처받아 숨어 있을 줄 알았던 딸은 오히려 정갈한 정장 차림의 단단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채림은 선영의 곁으로 다가와 차가워진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엄마, 기사 봤어요. 오 의원 측에서 우리를 아주 매장시키려고 작정했나 봐요. 제가 운영하는 매장 앞에도 벌써 기자들이 깔려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채림아, 무섭지 않니? 저들이 우리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는데. 아니요.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이 이름을 지켜오셨는지 제가 옆에서 다 봤잖아요. 엄마가 만든 보석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제 매장 끝까지 지키면서 엄마 도울게요. 우리 절대 저들 앞에 무릎 꿇지 마요. 딸의 의연한 모습에 선영은 울컥 차오르는 뜨거운 덩어리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졸했지요. 오후가 되자 선영이 25년 전 절도 혐의로 유치장에 갇혔던 전과 기록이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도둑이 만드는 보석, 가짜 신분으로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자극적인 활자들이 선영의 영혼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르미에르의 주가는 개장 1시간 만에 곤두박질 쳤고 전국 매장에는 환불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는 고객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그때 선영의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오만수였습니다.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보복이 참으로 빠르고 저열하시군요. 이따위 가짜 뉴스로 내 인생을 가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만수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장 대표,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 같은 장사꾼은 하루아침에 이 나라에서 지워버릴 수 있어. 지금이라도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비는 게 어때? 그럼 자네 딸 매장이라도 살려줄 용의가 있는데 말이야. 내 아내의 목에 그런 망측한 돋보기를 들이댄 대가는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클 겁니다. 의원님, 제 딸은 의원님 같은 분이 걱정할 만큼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예라는 건 힘으로 뺏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요. 당신이 저질러온 그 위선의 역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저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선영은 전화를 끊고 채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채림은 이미 자신의 매장 매니저들에게 지침을 내리며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고 있었지요. 선영은 딸의 든든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애로운 미소가 아니라 적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낼 서늘한 결이었어요. 박 실장님, 지금 당장 법무팀과 홍보팀 소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확보한 원물 수입 필증과 감정서들, 원본으로 전부 공개할 준비하세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선영은 책상 위에 놓인 원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친 표면을 깎아내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보석처럼 이 가문의 진실 또한 시련의 칼날을 지나며 찬란하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와 도심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영이 서 있는 집무실의 조명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지요. 적들이 던진 오물은 거셌지만 선영이 품은 진실의 불길은 그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엄마, 저 지금 제 매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직원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제가 가서 중심 잡고 있을게요. 그래, 체리마.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엄마한테 연락하고. 체림은 엄마의 어깨를 한 번 더 꽉 안아주고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25년 전 유치장에서 홀로 삼켰던 눈물의 무게를 떠올렸어요. 그 고통이 이제는 적들의 목전으로 돌려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박 실장에게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압수수색 요원들이 가져간 자료들 외에 우리가 따로 보관 중인 수입 원장들 철저히 보안 유지하세요. 그리고 오만수 의원의 주변을 파헤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도둑으로 몰았으니 우리는 저들의 진짜 도둑질을 세상에 알려야죠. 명령을 내리는 선영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이나 망설임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로 창밖을 응시하며 다가올 더 큰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심의 불빛은 비구름에 씻겨 번져갔지만 선영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결의는 더욱 선명해졌지요. 체림은 자신의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몰려든 취재진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단 한 번도 고객을 기만한 적이 없습니다. 조작된 기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모든 원석 함유량 성적서를 오늘 중으로 매장에 비치하겠습니다. 진실은 보석보다 단단합니다. 딸의 외침이 뉴스 전파를 타는 동안 선영은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적의 뒤를 쫓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정계의 한 인물에게 전화를 걸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승리감에 취해 방심할 때까지 그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야 했지요. 어느덧 새벽 공기가 창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선영은 하얗게 밤을 지새웠지만 눈동자만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이제 진실의 무대는 비겁한 자들의 보복을 넘어 선영이 준비한 장엄한 반격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지요. 형사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폭풍이 훑고 간 해변처럼 황량했습니다. 진열장 속의 보석들은 자취를 감췄고 한때 눈부신 광채를 내뿜던 조명등은 주인의 상심을 아는 듯 침울하게 꺼져 있었지요. 선영은 사무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발밑에 흩어진 서류 조각들을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도둑이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는 르미에르의 몰락을 예견하며 등을 돌렸지만 선영의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정적을 깨뜨린 것은 책상 위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였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화면을 확인했지요. 발신인은 현 집권 여당의 실세이자 오만수의 강력한 정적이었던 장 의원이었습니다. 선영이 먼저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그가 먼저 손을 내밀어 온 것이었습니다. 장 대표 기사 봤네. 오만수 그 친구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더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장 의원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선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소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네요. 사과할 것 없네. 보석을 다루는 자네가 가짜를 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자네에게 보석을 맡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 오만수가 자기 아내의 도박 빚을 가리기 위해
자네처럼 정직한 사람을 제물로 삼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군. 장 의원의 말에 선영의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난 25년간 보석을 세공하며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받는 기분이었지요. 장 의원은 선영이 과거 자신의 손녀 돌잔치 때 이름 없는 원석을 직접 깎아 세상에 하나뿐인 아기용 팔찌를 선물해 주었던 일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제가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딸아이의 미래까지 짓밟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네요. 저들이 쌓아 올린 가짜 명예를 이제는 무너뜨려야겠습니다. 알겠네. 오만수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건설업자들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받은 청탁 리스트와 비자금 장부 일부를 우리 쪽 정보팀이 확보하고 있네. 자네라면 이 자료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가장 잘 알겠지. 지금 바로 박 실장을 보낼 테니 잘 활용해 보게나. 선영은 장 의원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국내 최대 유통기업을 이끄는 박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지요. 박 회장은 르미에르의 창립 멤버나 다름없는 최고 VIP이자 선영의 안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조력자였습니다. 장 대표, 오만수가 우리 백화점 입점권을 두고 자네 딸 매장을 철거하라며 협박했다는 사실, 내 보고받았네. 감히 내 사업장에까지 마술을 뻗쳐 세무조사를 운운하다니 내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작정이네. 박 회장님 상심이 크시겠어요. 저 때문에 번거로운 일에 휘말리게 해드려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라니 자네가 우리 가문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입을 무겁게 지켜줬는지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보관 중인 오만수의 은밀한 청탁 녹취 파일과 공문 사본이 있네. 자네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어주지.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그 친구에게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나? 하나둘씩 모이는 진실의 조각들은 거대한 해일이 되어 만수의 성벽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집무실 테이블 위에 도착한 서류 뭉치들을 펼쳐놓았어요. 보석을 세공하듯 세밀한 손길로 자료들을 분류했지요. 만수가 정계 고위직들에게 건넸던 뒷돈의 출처가 해란이 도박장에서 탕진한 가문의 자금과 교묘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선영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시각 채림은 자신의 매장에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연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과거사가 폭로되어 상처받을 법도 했지만 딸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우리 르미에르는 단 한 번도 고객을 기만한 적이 없습니다. 조작된 기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모든 원물 성적서를 오늘 중으로 매장에 비치하겠습니다. 진실은 보석보다 단단합니다. 채림의 목소리는 매장 스피커를 타고 시장 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선영에게 배운 대로 흔들림 없는 자세로 고객들을 안심시켰지요. 채림은 매장 정리를 마친 뒤 선영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단골 손님들이 오히려 저를 응원해주고 계세요. 오 의원네가 어떤 사람들인지 다들 짐작은 하고 계셨나 봐요. 저도 이제 엄마가 왜 그렇게 단단해지셔야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고맙다, 채림아. 내가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니 엄마가 마음 놓고 일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 이제 거의 다 됐다. 저들이 세운 가짜 명예의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낼 일만 남았어. 선영은 박 실장을 불러 수집한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박 실장님, 이 자료들 변호인단 거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 탐사보도팀에 직접 전달하세요.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기 전에 여론의 심판대에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공혜란 씨가 드나들던 비밀 도박장의 장부도 오늘 중으로 확보해 오세요. 네, 대표님. 이미 정보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의원 측은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할 겁니다. 선영은 책상 위에 놓인 블루티어의 확대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석 측면에 새겨진 그 미세한 각인이 25년 전에는 그녀의 손목을 묶는 수갑이었으나 이제는 적들의 심장을 정조준하는 창끝이 되어 있었지요. 그녀는 혜란이 누렸던 화려한 안주인의 삶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부정한 돈으로 지탱되어 왔음을 증명할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심의 소음은 잦아들었지만 선영의 집무실 조명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만수의 선거 자금 흐름도를 직접 그려나갔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숫자들 사이로 은밀한 청탁의 악취가 배어나왔지요. 선영은 그 흐름의 끝에 혜란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부부의 탐욕이 서로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말이지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25년 전 유치장에서 홀로 삼켰던 차가운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물이 오늘 밤에는 뜨거운 투지가 되어 그녀의 전신을 감싸 안았지요.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이 지나고 이제야 비로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새벽 3시 박 실장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추가 자료 확보했습니다. 혜란 씨가 지난달에만 도박장에서 탕진한 10억 원의 송금 내역과 장부입니다. 자금의 출처가 오만수 의원의 후원의 계좌인 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강력 증거입니다. 선영은 서류를 받아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승부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터뜨릴 시간입니다. 오만수 의원의 선거 캠프 출범식 날을 기점으로 잡으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려 줄 테니까요. 선영은 마지막으로 박 실장에게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언론사 배포 시간은 내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세요. 진실이 보석보다 눈부시다는 것을 온 국민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선영은 겉옷을 걸치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하는 내내 선영은 자신의 손등에 남은 미세한 상처들을 어루만졌습니다. 보석을 세공하며 생긴 그 영광스러운 상처들이 오늘 밤에는 그녀를 지켜주는 유일한 갑옷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의 볕은 비스듬하게 기울어 매장 진열장 위로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체림이 운영하는 주얼리 쇼프띠 르미에르는 평소라면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우아한 공간이었으나 며칠째 계속되는 악의적인 소문과 기자들의 잠복으로 인해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체림은 카운터 뒤에 서서 돋보기를 들고 작은 원석의 결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영으로부터 25년 전에 참혹한 진실을 모두 전해들은 뒤였기에 체림의 눈빛은 이전의 천진함 대신 서늘한 단단함을 머금고 있었답니다. 체림의 평온을 깨뜨린 것은 거칠게 열린 유리문 소리였습니다. 딸랑거리는 경쾌한 종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화려한 실크 스카프를 휘날리며 혜란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초췌한 안색을 한 상민이 따라 들어왔지요. 혜란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진열대 앞에 서 있는 체림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연, 내 애미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나 있는 거냐? 감히 우리 의원님 명예를 흙탕물에 처박아 놓고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해? 혜란의 목소리는 전 시장의 고요를 단숨에 찢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독이 오른 뱀처럼 눈을 부라리며 전시된 목걸이 진열장으로 다가갔지요.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묵직한 가죽 가방을 휘둘러 진열장 유리를 내리쳤습니다. 깡! 강화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며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매장 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상민이 황급히 혜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십니까?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비켜. 이 못난 놈아. 저 도둑년 모녀가 우리 집안을 망쳐놨는데 내가 지금 나를 말려? 한선영 그 여편네가 내 도박 장부랑 의원님 서류를 다 뿌리고 다닌다잖아. 오늘 인연이라도 잡아서 끝장을 봐야겠어. 혜란은 상민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바닥에 놓인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렸습니다. 흙더미가 대리석 바닥으로 쏟아졌고 하얀 꽃잎들이 혜란의 구두 아래 짓밟혔지요. 상민은 어머니의 광기 어린 행동에 절망하며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의 추악한 배신을 확인한 뒤였기에 혜란의 이 발악이 얼마나 비참한 몸부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답니다. 채림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조용히 내려놓고 카운터 아래 숨겨두었던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미 혜란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었지요. 채림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여사님, 지금 이 행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실 준비는 되셨나요? 기물 파손의 영업 방해, 그리고 폭언까지. 증거는 충분하네요. 뭐? 법적 책임? 이 가소로운 년이 누구 앞에서 법을 노네. 너희 엄마가 25년 전에 우리 집에서 보석 훔치다 걸린 정가자인 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혜란은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채림의 뺨을 후려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채림은 고개를 살짝 돌려 그 손길을 피하더니 혜란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아멈춰 세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혜란의 몸이 휘청거렸지요. 채림은 혜란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25년 전 우리 엄마 가방에 가짜 보석을 집어넣고 도둑으로 몰았던 그 비열한 수법. 이제는 안 통해요. 우리 엄마가 절 임신한 몸으로 바닥을 기며 빌 때 당신은 그 보석을 팔아 도박빚을 갚았죠? 그 사실을 알고도 당신 아들이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나요? 혜란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상민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상민은 이미 어머니의 죄를 알고 있었지만 채림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 추악한 진실에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지요. 채림 씨, 미안해요.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갈게요. 제발. 상민 씨는 빠지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채림은 상민의 사죄를 차갑게 거절하며 다시 혜란을 바라보았습니다. 혜란은 쥐어잡힌 손목을 풀려 발버둥 쳤지만 채림의 손임은 단단했습니다. 채림은 매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건장한 사내 4명이 들어와 혜란의 주변을 에워쌌지요.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군 줄 알아? 오만수 의원 아내야. 오만수 의원님은 지금 자신의 비리 장부가 언론에 터지는 걸 막느라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여사님까지 여기서 이런 추태를 부리시면 가문이 아주 가루가 되겠네요. 채림은 평온한 표정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상황을 설명하는 그녀의 음성에는 떨림조차 없었어요. 혜란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우아한 사모님의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는 추악한 탐욕에 찌든 여자의 비명만이 남겨졌습니다.
체리마, 제발. 우리 상민이 봐서 한 번만 받아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응? 비굴하게 변한 혜란의 태도에 체림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진열장 유리 조각을 가리키며 혜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짓밟은 건 우리 엄마의 청춘뿐만이 아니에요. 내 인생, 그리고 당신 아들의 양심까지 다 도려냈죠. 이제 그 대가를 법대로 치르세요. 우리 엄마가 25년 동안 도둑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던 그 고통을 당신도 똑같이 느껴봐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잠시 후 매장 밖으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현장을 보존하고 혜란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웠지요. 혜란은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채림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으나 채림은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미동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상민은 무너진 채 매장 구석 소파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채림은 그에게 다가가 짧고 단호한 인사를 남겼지요. 상민 씨,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내 엄마를 지옥으로 보낸 사람의 아들을 평생 마주할 만큼 제가 너그러운 사람은 아니네요.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다시는 보지 말죠. 상민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깨진 화분 조각들과 흩어진 흙더미뿐이었어요. 채림은 직원들의 부축을 사양하며 직접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쓸어 담으며 그녀는 손끝에 전해지는 서늘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드디어 가문이 억울한 세월을 씻어냈다는 해방감이었지요. 매장 한가운데 서서 채림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과 먼지 묻은 옷차림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어머니 선영을 쏙 빼닮아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소라는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채림의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결연함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서 혜란이 떨어뜨리고 간 화려한 빛이 반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진실을 잃어버린 가짜 권력의 상징처럼 비루하게 뒹굴고 있었지요. 채림은 그것을 주저없이 증거물 봉투에 담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오후 2시를 알리는 도심의 시계탑 소리가 공기를 묵직하게 두드렸습니다. 평소라면 오만수 의원의 당선을 확신하는 지지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했을 컨벤션홀 입구는 이른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지요. 화려한 화환들이 성벽처럼 줄지어 서 있었지만 그 꽃향기는 자극적인 화약고의 냄새처럼 코끝을 찔렀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만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수투깃을 정돈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권력의 정점에 다다른 자의 오만한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잠시 후 사회자의 격양된 소개와 함께 웅장한 행진곡이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정직의 상징, 오만수 의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폭풍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만수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지요.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지며 그의 앞길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연단 앞에 선 만수는 마이크를 잡고 군중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평생 정직이라는 가치 하나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제 가문의 명예를 걸고 단 한 점의 부끄럼 없는 정치를 하겠노라고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만수의 사자후가 홀 전체를 울리며 지지자들의 환호가 정점에 달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그의 등 뒤에 설치된 초대형 LED 화면이 지직거리며 푸른 노이즈를 일으켰지요.
홍보 영상이 나올 타이밍이 아니었기에 스태프들이 당황하며 분주히 움직였지만 화면은 이내 선명한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은밀한 지하 도박장이었습니다. 화면 속 헤라는 화려하다 못해 눈이 시린 실크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초조한 눈빛으로 칩을 던지는 모습은 평소에 고상한 여사님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자, 이번엔 1억이에요. 카드 더 줘요. 이번 판에 다 복구할 수 있다고. 헤란의 날카로운 비명이 홀 전체의 스피커를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였지요. 만수는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잡고 있던 마이크에서는 삐하는 울림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화면이 전환되자 이번에는 변호사인 아들 상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상민은 어두운 밀실에서 25년 전 선영의 사건을 담당했던 퇴직 경찰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 받고 조용히 계세요. 25년 전 그 여자가 보석 훔쳤다고 위증했던 기록, 그거 세상 밖으로 나오면 당신도 나도 끝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의원직에 있는 동안은 당신 연금 내가 책임질 테니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가져가라고요. 상민이 돈 뭉치를 건네며 증거 인멸을 사주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머니의 과거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 협박해온 상민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었지요. 현장은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지자들은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에 몸을 떨었고 취재진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며 연단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이게 뭐야? 당장 끄지 못해. 누가 이런 악의적인 조작을 하는 거야. 만수가 연단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 행사장 정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선두에는 날카로운 눈매의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지요. 오만수 의원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그리고 증거조작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수사관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 만수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제왕처럼 군림하던 남자는 이제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차가운 은팔찌를 차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요. 선영은 행사장 뒤쪽 2층 내빈석의 어두운 구석에서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무대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만수의 얼굴을 응시했지요. 그녀의 뇌리에는 25년 전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배를 감싸 쥐고 홀로 신음하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드디어 부서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공기가 오늘따라 유독 시리고도 맑게 느껴졌답니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수천 개의 새벽이 이 짧은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지요. 그녀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혀온 도끼를 씻어내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로펌과 선거 캠프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민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부모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헤란 또한 불법 도박과 공금 횡령, 그리고 25년 전 보석 절도 사건의 실질적인 주범임이 밝혀지며 구치소로 압송되었지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 가문의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피고인석에 앉은 세 사람의 모습은 과거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비루하기 짝이 없었지요. 선영은 채림과 함께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이들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혜라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선영을 향해 발악했습니다. 내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그까짓 가사도우미 출신 주제에 감히 내 자리를 탐내. 이건 다 내가 꾸민 함정이야. 하지만 판사의 법봉 소리는 혜란의 발악을 냉정하게 잠재웠습니다. 선영이 제출한 보석 각인 일지와 장 의원, 박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리 장부들은 혜란의 주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지요.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피고인들의 추악한 행태를 꾸짖었습니다. 피고인 오만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권력을 사유화했으며 피고인 공혜라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무고한 한 여인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오상민은 법률가로서 진실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공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오만수에게 징역 12년을, 공혜란에게 징역 7년을, 오상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혜란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만수는 허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한 상민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지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 선영의 발걸음 앞에 눈부신 겨울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채림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 채림아. 이제 우리 인생에서 그 어두운 그림자는 다 지워졌다.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선영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짊어졌던 가시덩쿨을 드디어 벗어 던진 기분이었어요. 가문의 영광이라 자부하던 만수의 선거 캠프 건물은 어느덧 가림막이 쳐진 채 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했던 간판이 내려가고 텅 빈 창문들이 드러나는 광경을 보며 선영은 비로소 진정한 승리의 향기를 맡았지요. 그녀는 박 실장에게 조용히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보관했던 모든 증거물과 서류들, 이제 법적 절차가 끝났으니 모두 폐기하세요. 우리의 손은 이제 깨끗이 씻어야지요. 차는 미끄러지듯 도심의 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세공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고생을 하느라 흉터가 남은 손이었지만 그녀는 이 손이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손으로 아이를 키웠고 이 손으로 진실을 세공해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법원 건물을 한 번 더 돌아본 선영은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잘 가라, 나의 아픈 세월들아. 그녀의 한마디는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선영과 채림에게는 오직 빛나는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도심의 소란함이 닿지 않는 호젓한 골목 끝자락, 나지막한 언덕 위에 하얀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오렌지빛 조명이 새어나오는 그곳 입구에는 치유의 공방이라는 투박한 나무 현판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은은한 유칼립투스 향기와 보석을 세공할 때 나는 매끄러운 금속 마찰음이었습니다. 이곳은 선영이 자신의 시린 세월을 딛고 일어서며 자신과 닮은 상처를 가진 여성들을 위해 정성껏 일궈낸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답니다. 공방의 내부는 세련된 쇼룸이라기보다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작업실에 가까웠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보석의 원석들이 저마다의 거친 얼굴을 드러낸 채 놓여 있었고 중앙의 커다란 원목 테이블에는 67명의 여성들이 돋보기를 끼고 세공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한때 억울한 누명으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거나 지독한 가난 속에서 꿈을 잃어버렸던 이들이었습니다. 선영은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거칠어진 그들의 손마디를 다정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어깨에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보석을 깎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모난 구석을 다듬는다고 생각하면 손끝이 한결 부드러워질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원석은 깎아내는 시간만큼 비로소 자신만의 가장 깊은 빛을 내놓는 법이니까요. 선영의 낮은 목소리가 공방의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야 겨우 되찾은 평온함이 온화한 미소에 배어 있었지요. 지침을 받던 한 여성이 고개를 들어 선영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25년 전 차가운 유치장 구석에서 홀로 배를 감싸 쥐고 울던 시절의 선영을 꼭 닮은 절박한 눈동자였어요. 선영은 그 눈동자 안에서 과거의 자신을 발견하고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꽉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선영에게 주얼리 세공은 화려한 장신구를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서진 영혼의 조각들을 이어붙이고 잃어버린 존엄을 다시 벼려내는 거룩한 치유의 과정이었으니까요. 작업대 위로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자 은빛줄들이 반짝이며 세공 가루를 털어냈습니다. 한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루비를 고정하자 선영이 다가가 집게를 고쳐 잡아주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처음엔 다들 손이 떨리지요. 하지만 이 작은 원석이 당신의 인내를 기억하고 나면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빛으로 보답할 거예요. 보석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거든요. 여성은 선영의 격려에 용기를 얻은 듯 다시 눈을 빛내며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선영은 그 정직한 노동의 소리를 배경 삼아 잠시 창밖을 보았어요. 한때 자신을 짓밟았던 해랑과 만수의 소식은 이제 먼지처럼 흩어져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갇힌 감옥의 벽보다 자신이 세운 이 공방의 창문이 훨씬 넓고 환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소 짓게 했지요. 오후 4시를 넘기자 공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카페로 채림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르미에르의 중심 디자이너로 성장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는 딸의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선영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지요. 채림은 직접 내린 커피 2잔을 쟁반에 담아 엄마가 앉아있는 창가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수업은 어떠셨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엄마가 가르쳐 주신 세공 기법이 꼭 마법 같다고 좋아하시던데요. 채림아, 마법은 무슨, 사람의 손끝이 참으로 무섭더구나. 간절함이 담기니까 그 어떤 정밀한 기계보다 더 섬세하고 아름다운 선이 나오더라고. 내가 오히려 그분들의 눈빛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있단다. 선영은 딸이 건네는 커피 잔을 받았습니다. 잔의 따스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비로소 팽팽했던 긴장이 눈 녹듯 풀리는 기분이었지요. 두 여자는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서산으로 기우는 노을이 도심의 빌딩 숲을 짙은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공방 정원에 심어놓은 수국들도 그 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일렁이고 있었답니다. 창밖의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채림이 선영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선영의 손등에는 여전히 세공 도구에 긁힌 작은 흉터들과 25년 고단했던 세월이 남긴 주름이 가득했지만 채림에게는 그 손이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엄마, 저기 진열장에 놓인 목걸이들 보세요. 저 아이들이 이제야 진짜 주인을 만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혜란 여사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뽐내거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걸치던 차가운 돌덩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살게 하는 따뜻한 마음이 됐어요. 엄마가 일궈낸 진짜 광채예요. 채림의 말에 선영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25년 전 혜란의 목에 걸려 위선과 기만을 상징하던 블루티어는 이제 형체도 없이 해체되었습니다. 그 보석을 처분한 자금은 억울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재단 기금이 되었고, 겉만 번지르르 했던 가짜 명예의 흔적은 선영의 정직한 손끝에서 완전히 지워졌지요. 이제 선영의 주변에는 오직 진실한 사람들의 온기와 투명한 믿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채림아. 보석의 진짜 가치는 가격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그 보석을 매만지는 사람의 눈동자에 담긴 진심에 있는 거란다. 너와 내가 이렇게 마주 앉아 평화로운 노을을 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광채의 순간이구나. 선영의 목소리는 노을빛처럼 부드럽게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채림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대었지요. 두 여자의 맞잡은 손 위로 창을 넘어온 마지막 햇살이 내려앉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처음 상견례 안내장을 받고 차가운 해무 속을 걷던 그 새벽의 절망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련을 정면으로 통과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하고도 묵직한 안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원두 갈리는 고소한 향기와 수업을 마친 여성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기분 좋게 섞여들었습니다. 선영은 딸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원석을 이토록 아름다운 보석으로 세공해 준 것은 결국 서로를 향한 꺾이지 않는 신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저 내일부터 새 프로젝트 들어가요. 세상의 편견에 갇혀 이름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석으로 표현해보고 싶거든요. 이번엔 엄마랑 같이 작업하고 싶어요. 그거 참 장한 생각이구나. 내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다면 분명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빛이 나올 게다. 엄마도 옆에서 같이 도와줄게. 우리 딸이 만든 보석은 엄마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할 거야. 어느덧 해는 완전히 저물어 건물 위로 하나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공방 안에는 수많은 여성이 각자의 가슴 속에 켜놓은 작은 등불들이 밤을 잊은 채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 등불들은 단순히 보석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무너졌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부활의 불꽃이었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조명을 조금 낮췄습니다.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전시장의 보석들이 스스로 내뿜는 은은한 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수놓아졌어요.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작은 원석 조각 하나를 꺼내 창밖의 달빛에 비춰보았지요. 아직 가공되지 않아 투박하고 거친 조각이었지만 그것은 앞으로 채워나갈 수많은 희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채림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원석들이 우리를 찾아올 거야. 그 아이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자. 그렇지? 선영의 활기찬 물음에 채림이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공방 건물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상쾌했고 도심의 가로등은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듯 길고 따뜻한 황금빛을 드리우고 있었지요.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억울함과 수치심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머리 위로는 수만 개의 별이 쏟아져 내려
진실을 지켜낸 여인의 고귀한 삶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억압된 세월을 뚫고 나온 모녀의 당당한 발걸음은 새로운 아침을 향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잘 가라, 나의 아픈 기억들아. 이제 우리는 빛으로 나아간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